여보, 엄마가 시장에서 뺨을 맞으셨어. 지금 울면서 집에 와 있어.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지만 그날처럼 떨리는 목소리는 처음이었어요. 장모님이요? 저를 굶주린 날마다 밥 챙겨주시고 밤새 배 아픈 손녀 안고 재우시던 그분이요? 누가 감히 차를 돌려 시장으로 달려가던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되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차가운 바닥을 향해 툭 하고 떨어질 뻔했죠. 여보, 엄마가 시장에서 뺨을 맞으셨어. 지금 울면서 집에 와 있어. 아내 유진의 목소리는 마치 누구한테 쥐어짜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도 아이한테도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여자인데 그날은 정말 아니었어요. 유진의 말끝이 흐려졌고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곧장 차 열쇠를 움켜쥐고 현관문을 박차듯 열고 나섰죠. 한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차갑다기보다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선 진물이 날 정도로 땀이 났고 신호등이 걸릴 때마다 이를 악물고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김숙자 여사, 저한테는 어머니 이상이었죠. 친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로 제가 인생에서 어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은 건 장모님이 처음이었어요. 유진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렸을 때 어렵게 꺼낸 말 한마디 기억납니다. 나는 자식 직업이 뭔지는 안 봐. 밥 잘 챙겨주고 눈 마주치며 웃어줄 줄 아는 사람인지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소박한 삶 속에서도 사람 하나하나 귀히 여기고 항상 제게는 우리 집 둘째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고 심지어는 유진보다 제 편을 더 많이 들어주실 때도 있었죠. 그런 분이 시장에서 누구한테 뺨을 맞았다니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똑바로 걷질 못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겨우 숨을 고르며 과일 가게 아줌마한테 여쭸죠. 혹시 김숙자 어르신이 오늘 여기서 뭐 일 당하신 거 보셨어요? 그 아줌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머, 그걸 아드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 말도 마세요. 그 마장동에서 고기 납품하러 오는 그 인간 있잖아요. 뭔 일로 싸움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를 막 지르다가 손찌검까지 어휴 귀에서 뭔가 웅웅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가슴 밑바닥부터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지금 어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순간 시장 안쪽 붉은 고깃덩이들을 들고 나오는 마장동 유통업자 조영구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인간은 낄낄거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얼굴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분노도 없었죠. 그저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를 막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장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차 안에서 수백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그런데도 현관 앞에 섰을 땐 제 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인터폰을 누르는 손가락마저 말을 듣지 않더군요. 문이 열리자 유진이 울먹인 얼굴로 나왔습니다. 뒤편 거실, 조용히 앉아 계신 장모님의 등이 보였죠. 어깨가 아주 조용히 들썩이고 있었고 입가엔 미소도 평소에 온화함도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국그릇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오늘부터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장모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눈가에서 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이 제 마음을 갈라놨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설 때가 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유진이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되물었죠. 지금 당신한테 맡기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말을 아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제 가슴이 이미 터져나갈 것 같았거든요. 10년이었습니다. 제가 제 정체를 숨기고 일부러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유진과 결혼 생활을 이어온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장모님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람이면 됐다고 하셨고 가난하든 말든 유진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장모님의 따뜻함을 악용하려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그 마장동 조영구도 마찬가지였겠죠. 평소에도 시장 안에서 고함 지르고 돈 문제로 사람들과 말썽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반말하고 손버릇도 안 좋기로 유명한 자였죠. 그런 자가 장모님 같은 분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인생을 무시당한 거고 존엄을 짓밟힌 겁니다. 유진아, 나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 그냥 무역회사 아니야. 아내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죠. 우리 회사, 내 명의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내가 뉴스에서 봤던 그 사람 맞아. 순간 유진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대기업에? 고개를 끄덕였죠. 10년 동안 숨겨온 무게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듯 했습니다. 장모님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어서 숨긴 거였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장모님한테 진짜 아들처럼 인정받고 싶었거든. 그 순간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왜 지금에서야? 하지만 지금은 설명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회사 비서실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조영구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말했죠. 재무기록, 납품거래처, 기존의 폭행 전과 이력, 세금 문제까지. 이틀이 지나자 한껏 분량이 쌓인 자료가 제 책상 위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리하며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이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장모님께는 아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알면 또 저를 말리실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제 자신한테도 그분께도 떳떳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이 일이 너무 커지면 유진과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 두면 앞으로도 누군가는 장모님 같은 분에게 또 손을 올릴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영구가 거래하던 납품처 4곳을 법무팀을 통해 정지시켰고 시장조합에는 민원과 함께 경찰 신고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조영구는 시장 앞에서 연행됐죠. 납품 사기, 세금 탈루, 무면허 유통까지. 장모님께 뺨을 때린 건 그저 그 사람의 바닥을 보여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TV 뉴스에서 마장동 유통업자 조영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속보가 나올 때에도 그저 그래,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거지 하시며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왈칵 울컥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면 된다고 말하던 그분, 그런 분을 위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더 남아 있습니다. 조영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장통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그의 악행을 알고 있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었고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시장 한복판에서 터져나왔죠. 그 인간 작년에도 김할머니한테 고깃값 미룬다고 소리 지르고 손찌검도 했다니까. 맞아. 내가 봤어. 근데 다들 무서워서 그냥 입 닫고 있었던 거지. 사람들의 증언은 줄을 이었고 저는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수집해서 경찰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폭력과 사기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죠. 여전히 새벽이면 국을 끓이고 점심이면 저한테 전을 부쳐 싸주셨습니다. 요즘 일 힘들지 않니? 요즘 회사 사람들 많이 예민하다고 하더라. 그 말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예, 괜찮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졌고 더 철저히, 더 확실히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만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장 쪽에서 어떤 이들이 조영구 편을 들며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 인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김숙자 여사가 좀 예민한 거 아니었을까? 원래 장사하다 보면 고성 오가는 거지. 뺨은 우발적인 거였다더라.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제 안에 있는 분노가 다시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시장조합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저를 무시했죠. 아니, 젊은 양반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여기 사정은 우리가 더 잘 알죠. 저는 차분히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이 명함을 집어들고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그 회사 부사장 맞습니다. 그리고 조영구 건은 사적으로만 끝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제야 회장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말투가 바뀌었고 눈빛이 달라졌고 커피도 다시 따뜻한 걸로 내오더군요. 그날 이후 시장조합은 조영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고 기존 거래처들도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죠. 동시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도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영구가 이용하던 유통 물류센터를 인수하고 그 사람 명의로 된 소형업체의 회계 장부를 세무조사팀에 정식으로 제보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탈세 혐의로 정식 기소됐고 시장통에서도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장모님은 여느 때처럼 고구마를 쪄서 제게 내주셨습니다. 요즘 너 많이 바쁘구나. 얼굴이 피곤해 보여.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분을 세상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써서 지켜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장모님, 이제 다 안심하셔도 될 거야. 그 인간 다시는 시장 근처도 못 올 거야. 유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느끼며 저는 또 한 번 다짐했죠. 이제는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장모님께서 처음 그 일을 겪으시고부터 한동안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셨어요. 밥도 차려주시고 아이 간식도 챙기고 평소와 다름없는 듯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분의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시거나 혼잣말처럼 내가 괜한 말 해서라고 중얼거리실 때면 제 속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시고 그저 손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탓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지역 노인 복지 사업 예산을 더 늘리고 시장 주변 CCTV 교체 작업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노인 대상 폭력 신고 시스템을 새로 정비했죠. 그 모든 게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장모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어요. 이 모든 걸 장모님이 아신다면 그분은 또 저를 걱정하며 손사래를 치실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동네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조영구가 시장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죠. 아직 재판은 남아 있었고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곧장 알아봤고 그가 시장 근처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억울하다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시장에서 20년 일하며 사람들 도운 적도 많은데
그 한 번의 일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간 참고 눌러왔던 분노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를 불렀고 조영구의 과거 사건들을 추가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피해자들 중에는 장모님과 비슷한 일을 당한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신고를 꺼리셨고 그걸 조영구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약자만 골라서 건드렸습니다.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 말 없는 사람, 그게 그 인간의 방식이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증언들을 모아야겠군요. 저는 시장 조합장과 상인의 대표를 만나 증언을 요청했고 처음엔 망설이던 분들도 하나둘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조영구를 재판장에 세웠고 이번에는 훨씬 무거운 혐의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뉴스엔 매일같이 조영구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세상 사람들 눈에도 그는 더 이상 억울한 상인이 아니었죠. 그저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한 악질 유통업자. 그게 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 일로 시장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유통이 사라졌고 상인들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어귀에 새로 세워진 작은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모두의 시장입니다. 어떤 폭력도 이곳에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장모님의 등을 떠올렸습니다. 고요히 떨리던 그 어깨를요. 장모님께 이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모님께서 말없이 제게 따끈한 미역국을 건네주시며 그러시더군요. 우리 사위가 점점 든든해지네.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사위를 얻었는지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한결 편안한 얼굴로 변해가셨습니다. 시장에선 여전히 장을 보셨고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도 나눠주시며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셨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아직도 작게 흔들리는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려. 그 상처는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밤이 되면 혼자서 조용히 꺼내보며 애써 감추고 계신 거였죠. 유진도 알게 모르게 장모님을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장모님의 반찬을 더 신경 써서 만들었고 손녀 유림이도 할머니 무릎을 더 자주 파고들더군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상을 더 단단히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움을 돌려드릴 차례였거든요. 그 무렵 회사에서 열리는 연말 자선 행사에 가족을 초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소엔 업무상 얼굴만 내비치고 끝냈던 자리지만 이번엔 장모님을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었어요. 장모님, 연말에 작게 행사 하나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죠. 에이, 내가 왜 그런 데를 가. 나랑은 안 어울려. 하지만 유진과 유림이도 같이 간다고 설득하니 마지못해 수락하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장모님이 예쁘게 한복도 꺼내 입으시고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곱게 손질하고 오셨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장모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수백 명이 모인 큰 연회장이었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스크린엔 제 이름과 직책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 저거 너 이름이잖니? 장모님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유진을 바라봤고 유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내가 말했지? 우리 남편 생각보다 좀 대단한 사람이야. 장모님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말씀드려서. 그 순간 장모님은 손을 제 손등 위에 얹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봤던 게 맞았구나. 돈이 많고 직함이 크고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내 딸한테, 내 손녀한테 좋은 남편이고 내게 좋은 아들이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감사 인사보다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행사 마지막엔 제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 인사말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제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저를 사람답게 키워주신 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르신이십니다. 제 장모님, 김숙자 여사님입니다. 연회장은 박수로 가득 찼고, 장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나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평생 제 기억에 남을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분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계셨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내가 요즘 운이 좋은가 봐. 이렇게 착한 사위 얻은 게 내 복이지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그건 제가 드릴 복이에요.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동네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대접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예전에는 무시하던 일부 이웃들도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그저 웃으시며 예전처럼 소박하게 대하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야. 그 말은 제게도 울림이 컸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중심을 지키는 분이셨거든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모님이 저와 유리미를 데리고 장을 보고 계셨는데 한쪽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어르신, 아들 사위가 그 회사 부사장이래. 어머, 진짜? 근데 저분은 하나도 변한 게 없으시네. 참 고우시다. 장모님은 들으신 듯 말 듯 고개만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만은 세상에 누구보다 지켜드려야 할 뿐이라고요. 그 즈음 조영구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그중 징역 2년 6개월과 8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조영구가 소유했던 작은 창고 건물을 매입해 시장 내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김숙자 쉼터. 이름을 걸어야 한다고 했을 때 장모님은 극구 사양하셨지만 시장 상인들이 다 함께 원한 이름이었기에 결국 수락하셨죠. 내 이름 걸어놨다고 해서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쉬었다 가는 데였으면 좋겠네. 그 말은 그대로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쉼터 앞 작은 화단에는 아이들이 직접 심은 튤립이 피어 있었습니다. 유리미는 그 앞에서 장모님 손을 꼭 붙잡고 사진을 찍었고,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세상에 꼭 필요했던 정의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더 이상 제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를 규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기를 바랐고, 누구보다 따뜻한 장모님의 인정을 받은 지금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감추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장모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끝까지 믿고 보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을 키우는 거더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